심지어 갭 투자?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집값 안정되면 사라고 논란을 낳더니 국토 1차관 작년 분당에 갭 투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어제도 저희가 이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근데 전하면서 본인은 30억짜리 집이 있는데 돈 모아서 집값 내리면 사세요라고 말을 해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가 논란이다, 난리가 났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30억대 그 집이 갭 투자로 또 샀었던 거야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논란의 그 발언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저희가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이번 규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셨죠? 사실 이 발언 자체는 어제 저희도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갭 투자인 것 같다라는 거죠. 돈 모아 집값 내리면 사라더니 이상경 분당 갭 투자 6억 벌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6억 정도 번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2차관의 부인 한모 씨, 작년 7월 경기도 성남 분당구 백현동 판교 프로지오그랑브를 33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전세 14억 8천만 원을 끼고 18억 7천만 원으로 매입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실거래가를 보니까 지금 같은 면적 고층이 40억에 거래가 된 실거래가가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 호가로 따지면 42억까지 나온다. 42억까지는 올라갔다라는 거겠죠. 고로 전형적인 갭 투자 아니겠느냐. 현 시점 기준으로 따지면 6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또 이 온라인상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조현삼 변호사님. 본인은 갭 투자로 사고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뭐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사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원래는 지금 이사를 할 계획이었지 않겠습니까? 백현동 아파트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는데 본인의 그런 기존에 있는 고등동 아파트가 처분이 잘 되지 않고 백현동 아파트에 있는 전세 세입자와 그런 계약 기간 때문에 바로 이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실 다른 아파트를 거래하면서도 왕왕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차관 입장에서도 27년의 경우에는 지금 새로 구매한 백현동 아파트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전후 사정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갭 투자를 하는 경우는 보통은 갭 투자를 한 다음에 그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죠. 그런 경우를 보통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차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살고 싶어 하였지만 전세 계약 기간이라든가 기존 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살펴보게 되면 입주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투기라고 하려면은 사놓고 가격이 오르면 팔아버릴 목적으로 사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집을 사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주 시기를 못 맞춘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이걸 투기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상경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사고팔고 입주랑 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서 전세 계약이 된 거다. 통상적인 갭 투자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통상적인 갭 투자랑 달라요. 시기가 좀 안 맞은 것뿐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요,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해명이죠. 입주 퇴거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거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시기를 잘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짜가 작년 12월 19일입니다. 네. 통상 우리가 잔금 날짜와 소유권 이전 등기 날짜를 계약서 쓸 때부터 맞추죠. 그런데 전세를 언제 넣냐면 작년 10월 5일이에요. 네. 2달 반이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집을 살 때부터 전세를 놓기로 계획을 하고 집을 사는 경우에 해당하죠. 이것을 우리가 요즘 용어로는 갭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갭투자 자체가 불법은 아니잖아요.
정말 잘못된 것은 본인은 이렇게 전세 끼고 집을 사서 많은 시세 차익을 냈으면서 나는 이미 샀고 너희는 앞으로 사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정책을 주도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요.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고 아예 사다리를 부수는 수준입니다. 걷어차면 다시 갖다 놓으면 되는데 네. 지금 같은 정책이면은 집값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를 거기 때문에 네. 거의 이 정도면 사다리를 부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계약일을 좀 따져보면 처음부터 전세를 염두에 뒀었던 것 같다. 근데 뭐 그거는 추측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어쨌거나 결론은 윤경호 위원님. 지금 15 대책이 나왔을 때는 지금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나도 똑같이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팔고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뭐 입주 퇴거 요 시점 때문에 딴 데 잠깐 몸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하다가 10월 15일에 덜커덕 나왔는데 네. 예를 들어서 시가 15억 원 기준으로 그 이상 되는 집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꽉 틀어지는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좀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그 이상 집을 살려고 하는 기회를 지금 놓쳐버렸다. 그러면 이상경 1차관 같은 정책의 일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전 시점에 이런 대책을 내놓을 거야라는 걸 알고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저런 갭 투자니 아니면 뭐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뭔가에 성공을 했느냐. 만약에 그런 거라면 뭐 매를 맞아도 더 많이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분당에 저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해서 당신은 너는 이미 집 사놓고 떼돈 지금 벌어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이런 얘기들을 한 당사자 또는 이 정책에 관여한 주체 무슨 뭐 정책실장 또는 뭐 국토부 장관 또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런 사람들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두 채 가지고 있잖아. 니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정책을 내놔? 그럼 우리는 지금 아예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를 봉쇄하는 거야? 그럼 정부 정책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그냥 잽을 한번 날리는 거에 또 맞상대에 또 잽을 날리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저는 의원이나 아니면 전에 국민의힘에서 집권을 했을 때 정책을 담당했던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 하나 그러면 자신 있게 저렇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좀 냉정하고 좀 솔직해질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에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 영어로 얘기하면 FOMO라는 그렇죠? 네. Fear, 두려움. 나만 뒤처지는 missing out 이 영어 머리 글자만 따서 하잖아요. 갑자기 집값이 올라버리는 상황에서 나만 소외되고 나만 기회를 놓쳐버리는 듯한 그러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를 같이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너는 이미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너는 이미 갭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놓고 이 정책 뒤늦게 지금 하면서 왜 신뢰를 이렇게 잃는 짓을 하느냐. 이런 비판과 비난은 저는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현실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구체적으로 딱 이 정도 15억 이상은 4억, 2억 이렇게 단계적으로 대출을 줄이고 서울 전역에다가 경기 남부 12곳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일 거라고 알았겠느냐. 모르고 과거에 했었던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어쨌거나 집 한 채인 건데 라는 취지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경 차관의 얘기를 보면 이 상황을 보면 단순 갭 투자 의혹 말고 이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여기 볼까요? 입각 직전인 올해 6월 7일 그는 본인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이 판교밸리 호반 서밋 아파트를 매도했다, 팔았다는 거죠. 이 1가구 2주택 비판을 피하기 위한 매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은 매수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고 현재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을 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처분할 때 갭투자한테 매도를 하고 본인 전세 문제까지 해결을 하는 걸 주인 전세라고 하는데 요 주인 전세도 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론 어쨌거나 현재로선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에요. 최수영 위원님. 지금 뭐 갭투자, 주인 전세 어쨌거나 이 자체를 뭐 나쁘다라고 못한다 쳐도 어쨌거나 15 발표 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약간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7일이면요.
아마 6월 3일 날 대선 승리했으니까 6월 7일 인사검증 동의서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인사검증 동의서가 오니까 그럼 재산 다 신고해야 되니까 1가구 2주택 되니까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는 시점도 매우 불순한 거예요. 만일 그때 인사검증 동의서, 제 추론컨대 아마 그때 인사검증 동의서가 왔을 거예요. 물론 추론입니다. 추론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차관으로 입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받았으면, 입각제의 안 받았으면 팔았겠어요? 불순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지금 이른바 주인 전세 이제 이거 못 해요. 이번 국토부 바로 불가능하죠. 본인이 발표를 주도했던 팀 겁니다. 1차관이니까.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정책 담당자들의 입을 보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라.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시장의 불신이 이미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문재인 정부 28번 해도 안 잡히고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세 번째 해도 물론 약간 이번 10월 15호 정책은 일종의 서킷 브레이크 같은 성격은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 제동 같은 건 네.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4개월째 남은 건데 뭔가 공급까지 나왔던 신중하게 돼야 되는데 규제 위주로 가는데 발표하는 담당자들이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만 해요. 자기들은 다 눌러놓고 이제부터 너희들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시장이 반응하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너희들부터 팔아. 너희들 강남 산고 팔고 그러면 다른 12개 투기 과열 지역 안 되로 한번 가봐. 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데 그러면 이게 서킷 브레이크 역할은 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시장에 반응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상당 부분 이런 정책 담당자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들도 시장의 냉소를 부리는데 한몫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10년 전, 20년 전 것까지 다 끌어모아서 오라고 할 건 아니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다소 불순한 의도가 집을 팔고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판 그 시점도 내가 볼 때는 불순한데 라고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비슷한 취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민주당도 강하게 또 반박을 했는데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재명 정권의 여권 고위층이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들한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대출을 다 틀어막아 놓고서는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라고 하는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근데 사실 부동산 대책의 본질은 아닌 거죠. 그것은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본질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로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풀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가열 조짐이 감지가 되었거든요. 부득이하게 이제 수요 억제책을 이제 쓴 것이고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까지의 시간 벌기용 대책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정확한 것 같고. 네, 국민의힘은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질을 좀 봐달라. 본질이 그게 아닌데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이건 메신저 공격이 아니고요. 정책을 검증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따져봐야 될 사익 추구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왜냐면은 지금 이런 부동산 대책은요. 내로남불의 성격을 넘어서서 노골적 사익 추구로 보여요. 오히려 일부러 집값을 올리려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왜냐면요. 자,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627 대책, 97 대책, 1015 대책이 있었죠. 네. 그런데 627 대책이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일률적으로 6억 원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나름 굉장히 강력한 수요 규제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석 달 반 만에 다시 구간을 나눠서 6억, 4억, 2억으로 대출 한도를 줄였습니다. 네. 시장이 예상하는 다음 대책은 뭘까요? 이 15 대책으로 안 먹히면은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조일 겁니다. 네. 15억 아래 구간에서의 6억도 더 조인다. 혹은 더 상위 구간에서의 4억이나 2억은 아예 불가능하게 한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대출 못 받게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요. 제가 현금을 한 25억 정도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저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새로운 매물이 나오면은 당장 현금 들고 가서 살 겁니다. 왜? 지금 안 사면은 앞으로 못 사니까요. 앞서 우리 윤경호 의원님께서 FOMO, Fear of Missing Out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FOMO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남 3구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요지에 아주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정책 담당자들이 왜 이런 비정상적인 정책을 내놓는가.
이것은 내로남불을 넘어서서 노골적인 사익 추구가 아니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 검증을 야당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메신저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메시지가 방어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역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걸 메신저 공격으로 볼 게 아니라 사익 추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의 본연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상경 1차관의 발언이 논란이 며칠 전부터 지금 계속 되고 있죠.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이 얘기를 한 그 시점부터 계속 지금 며칠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 논란이 있고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합니다.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라고 거듭거듭 투기는 안 됩니다. 이거 근절해야 됩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 다시 한번 국무회의에서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는 어떤 기사를 실었느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갭투자, 재건축 딱지로 수십억 차익, 민심불질은 부동산 4인방이다라고 하면서 4명을 집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조금 전 저희가 얘기했었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왜? 보니까 2013년 서울 개포주공을 8억 9천에 경매로 낙찰을 했는데 이때 전세를 끼고 샀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45억 원 안팎으로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혁원 금융위원장입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왜? 지금 똑같이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랑 같은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긴 2013년에 일단 여기도 역시 전세 끼고 구입을 했었다. 전세 끼고 그때 사서 지금 역시 40억 안팎이다라는 겁니다. 갭 투자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김용범 정책실장, 오늘 이제 뭐 미국 간다고 한 김용범 정책실장. 여기는 서울 서초구 서초 레미안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는 2000년에 재건축 입주권, 흔히 딱지라고 얘기를 하죠. 딱지를 사서 여기에 지금 들어갔고 지금 현재 30억 안팎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윤경호 위원님, 뭐 갭 투자 아니면 흔히 말하는 딱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부동산 투기라고 얘기할 때 거론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 저들이 뭐 2000년, 2003년, 2013년 이럴 때 정부 관료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활용해서 했느냐, 이게 우선 하나 관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갭 투자나 딱지 구입이 편법이고 불법이냐, 이것도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지금 뭐 4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를 어디 강남에 하나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민심 불을 질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과한 공격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동산 대책 잘잘못 어느 게 지금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적기의 대책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마 관점에 따라 또는 본인이 뭐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보유세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 아니 4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그에 합당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0억짜리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에 합당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다면 두 채, 세 채에 맞는 과중한 세금을 나는 감당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그만큼 포용적이냐,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위로 훌쩍 건너뛸 수 있느냐. 뭐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세금 못 올린다면서요. 그러면 다음 정부는 가능하겠습니까? 못 하는 거죠. 저는 이거 주식 투자 양도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소득이 있고 뭐 이익이 생기는 곳에서는 당연히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 역시 대출이나 금리 이런 걸로 조이는 거 이건 뭐 맞아요. 그러나 그 대출이나 금리를 조이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항상 매를 맞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을 건드리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결국 세금으로 저는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불법도 아니까 뭐 갭투자니 아니면 딱진 이런 게 불법이냐? 불법은 또 아니지 않느냐? 당시에 본인이 갖고 있던 어떤 정보를 활용했다라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렇게 돌을 던질 상황까지라고 또 볼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어쨌거나 한 채 지금 갖고 있는 건데 라는 말씀이셨는데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뭐 4인방이라고 합니다. 여긴 다 똘똘한 한 채의 개념인 거죠. 여긴 다 똘똘한 한 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한 채가 아닌 사람도 또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볼까요? 강남 2주택 이찬진 자녀에 매각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지금 보니까 한 채가 아니라 두 채네요. 라는 지적이 어제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 채는 거주 중이고 한 채는 사무 공간 등 다목적으로 사용된다고 이렇게 왔어요. 아까 하나는 그 아이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실로 썼던 거기 때문에 그때 19년에 그 마련을 해가지고 20년 입주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1년 만에 그 폐업을 아이들이 학습하는 공간하고 제가 서재로 같이 쓰고 있는 그런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두 달 안으로 정리할 상황입니다. 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조현산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이찬진 금감원장이 참여연대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임용을 제한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본인은 고위공직자고 또 다주택자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겠죠. 지금 한두 달 안에 다른 주택을 처분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그 방향성을 같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당연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찬진 위원장의 경우에도 물론 사정이 있다고는 합니다. 뭐 자녀가 다른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창업 과정에서 그 주택을 사용을 했고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도 하고 네. 추후에 그 자녀에게 그 주택을 증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고 지켜봐야 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찬진 위원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사안과 같이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조속히 처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 이 엄마들 커뮤니티에는 연일 누구는 무슨 집이 있대, 누구는 몇 채래, 누구는 어디 산대라고 고위공직자 명단 리스트가 쭉 요즘 올라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다고 했는데 진짜 팔았는지, 팔 땐 그럼 얼마에 팔았는지 여부까지도 아마 다들 눈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